절대 불가능해 보였던 일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페르시아만을 가로지르는 36km의 거대한 해상교량이 완성되었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그 대공사를 성공시킨 주역은 한국이었습니다. 쿠웨이트의 극한 환경을 극복하고 세계 최장급 해상교량을 건설한 놀라운 이야기. 프랑스 구조 설계 거장의 눈으로 본 한국 기술의 힘을 지금 들려드립니다. 여기서 잠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는 센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클라라 모로, 은퇴를 앞둔 55세의 구조 엔지니어입니다. 저는 제 인생에서 마지막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파리의 봄 햇살이 사무실 창가에 부드럽게 비치던 날, 30년간 몸담았던 프랑스 국영 구조설계 연구소에서의 마지막 계절이 시작되었죠. 창 밖으로 보이는 에펠탑의 실루엣은 여전히 제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프랑스의 기술력과 미학이 완벽하게 조화된 그 구조물처럼 저도 밀라우 고가교 같은 세계적인 교량 설계에 참여하며 인생을 쌓아왔어요. 하지만 이제는 새로운 세대에게 자리를 물려줄 시간이었습니다. 클라라, 특별한 요청이 들어왔어요. 부서장인 앙드레가 제 사무실에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손에는 낯선 도면이 들려 있었죠. 쿠웨이트에서 온 요청입니다. 셰이크 자베르 코즈웨이라는 초대형 해상교량 프로젝트의 기술 검증 자문을 우리 연구소에 의뢰했어요. 도면을 펼쳤을 때 제 눈이 커졌습니다. 36km에 달하는 해상교량. 그것도 사막과 바다가 만나는 극한의 환경에서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은퇴 전 마지막으로 이런 도전적인 프로젝트를 맡게 되다니. 시공 주체가 한국이라고요? 부서장의 말에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프랑스, 독일, 미국 같은 전통적인 강자들도 아닌 한국이라니. 솔직히 말해 한국의 기술력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거의 없었어요. 자동차나 전자제품은 알았지만 초대형 교량 건설에서는요. 쿠웨이트 정부가 너무 모험적인 선택을 한 건 아닌가요? 이건 단순한 교량이 아니라 국가의 상징물이 될 텐데요. 앙드레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거겠죠. 안전성 검증에 프랑스의 권위를 원하는 겁니다. 그날 밤 저는 관련 자료를 모두 검토했습니다. 설계도면을 보면서 생각했죠. 기술적으로는 가능해 보이지만 실제로 한국이 이런 규모의 프로젝트를 성공시킬 수 있을까? 그들의 철학과 미학은 또 어떨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쿠웨이트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어요. 창밖으로 지중해가 점점 사라지고 땅이 황금색으로 변해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30년간의 경험에서 나오는 자신감이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알 수 없는 불안감도 있었어요. 프랑스 기술의 자존심을 보여줄 시간이군요. 옆자리의 동료 피에르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단순히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세계와의 만남이었습니다. 어쩌면 제 마지막 프로젝트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죠. 비행기가 사막 위로 내려앉을 때 창밖으로 펼쳐진 광활한 황금빛 모래바다와 그 너머로 푸른 페르시아만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가느다란 선이 그어지고 있었어요. 아직 완성되지 않은 교량의 모습이었습니다. 심장이 다시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제 마음은 이미 새로운 도전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어요. 한국의 엔지니어들과 만나게 될 순간을 상상하며 저는 제 평생의 경험과 지식이 담긴 서류 가방을 꼭 쥐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쿠웨이트의 공항을 빠져나오자 뜨거운 열기가 저를 감쌌습니다. 파리의 봄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죠. 이곳의 하늘은 사막의 모래먼지로 희미하게 흐렸고 지평선은 끝없이 이어지는 황금빛 모래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저와 함께 온 피에르는 이미 이마에 땀방울을 흘리고 있었어요. 도대체 이런 곳에서 어떻게 36km의 교량을 세운다는 겁니까? 피에르의 말에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확실히 이 환경은 교량 건설에 최적화된 곳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모래바람, 극심한 온도 변화, 바닷물의 염분까지 모든 요소가 구조물의 도전장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현장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다시 한번 프로젝트 자료를 펼쳤어요. 첨부된 인물 정보에 시공 총괄 책임자 이름이 있었습니다. 이준혁, 37세. 너무 젊다는 생각이 들었죠. 제가 그 나이였을 때는 아직 중급 엔지니어였을 뿐인데요. 시공 책임자가 30대라니 쿠웨이트 정부가 정말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네요. 피에르가 다시 한번 의아해했습니다. 솔직히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이런 국가적 프로젝트의 경험이 부족한 엔지니어를 앉힌다는 건 상상하기 어려웠습니다. 현장에 도착했을 때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사막과 바다가 만나는 곳에 거대한 건설 부지가 펼쳐져 있었어요. 정교하게 배치된 장비들, 질서정연한 작업 흐름, 그리고 무엇보다 선명한 청사진대로 진행되고 있는 공사 현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현장 입구에서 한 남자가 우리를 맞이했어요. 날카로운 눈매와 단정한 외모의 아시아인이었습니다. 그가 바로 이준혁이었죠. 클라라 모로 씨, 만나서 반갑습니다. 현대건설 이준혁입니다. 그의 영어는 또렷했고 악수는 단단했습니다. 첫인상은 전문적이었지만 여전히 제 머릿속에는 의문이 맴돌았어요. 이 사람이 정말 시공총괄인가? 이 프로젝트의 책임자가 맞으신가요? 제 직설적인 질문에 이준혁은 빙그레 웃었습니다. 네, 현장 시공 총괄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곧 자세한 브리핑을 준비했으니 먼저 현장 둘러보시죠. 그가 안내하는 동안 저는 묘한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한편으로는 그의 젊음에 대한 의심이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의 자신감 있는 태도가 인상적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현장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이준혁은 우리를 현장 곳곳으로 안내했어요. FSLM 공법을 적용한 교각 작업, 공장에서 정밀하게 제작된 부재들, 그리고 실시간으로 모든 공정을 관리하는 디지털 시스템까지. 제가 알던 전통적인 교량 건설과는 다른 접근 방식이었습니다. 이 공법은 기존의 방식과 어떻게 다른가요? 저는 궁금증을 참지 못했어요. 저희는 현장에서의 작업 시간을 최소화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사막의 극한 환경에서는 현장 작업이 많을수록 위험 요소가 증가하니까요. 이준혁의 설명은 논리적이었고 그가 보여주는 데이터는 설득력 있었습니다. 특히 실시간 시공 관리 시스템은 인상적이었어요. 센티미터 단위의 오차도 즉시 감지하고 수정할 수 있었죠. 여기서는 모든 것이 예측과 다릅니다. 바람의 방향, 모래의 움직임, 조류의 변화까지. 저희는 사막을 피해가는 법을 찾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해답을 만들어냅니다. 이준혁의 말에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의 말은 단순한 기술적 접근을 넘어선 철학적인 깊이가 느껴졌어요. 저도 모르게 그에 대한 첫인상을 재평가하고 있었습니다. 브리핑룸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이미 많은 의문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준혁은 프로젝션 화면을 켰고 그 순간 제 앞에 펼쳐진 것은 놀라운 시뮬레이션 영상이었습니다. 완공된 교량의 모습, 그리고 그 위를 지나는 차들의 모습이 마치 실제처럼 보였죠. 이것이 저희가 꿈꾸는 미래입니다. 클라라 씨. 이준혁의 눈에서 저는 열정을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제 마음속에 미묘한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 젊은 엔지니어가 과연 36km의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을까요? 저는 아직 확신할 수 없었지만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 검증을 넘어선 새로운 패러다임과의 만남이 될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프로젝트 회의실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저와 피에르를 포함한 프랑스 팀은 테이블 한쪽에, 이준혁과 한국 엔지니어들은 반대편에 자리했죠. 벽면에는 셰이크 자베르 코즈웨이의 상세 설계도가 펼쳐져 있었어요. 36km의 꿈이 종이 위에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 하중 분산 방식은 프랑스 표준에 맞지 않습니다. 피에르가 가장 먼저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는 교량의 중앙 부분 구조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저도 동의했죠. 한국 팀이 제안한 방식은 전통적인 유럽 기준과는 상당히 달랐으니까요. 저희 계산에 따르면 이 설계는 50년 이상의 수명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제가 추가 의견을 냈습니다. 회의실은 순간 조용해졌어요. 이준혁은 차분하게 자리에서 일어나 프로젝터를 켰습니다. 화면에는 복잡한 시뮬레이션 데이터가 나타났죠. 클라라 씨, 저희는 다른 접근법을 사용했습니다. 이 구조는 유럽 기준이 아닌 극한 환경에 최적화된 혼합 방식입니다. 이준혁의 설명은 논리적이었지만 제 마음속에는 의구심이 가시지 않았어요. 30년간 지켜온 제 기준에서 보면 한국팀의 방식은 너무 모험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안전과 미학을 위해 검증된 방식이 있는데 왜 새로운 시도를 해야 하는 걸까요? 이 교량은 단순한 통로가 아니라 쿠웨이트의 상징물입니다. 구조적 안정성뿐만 아니라 미학적 완성도도 중요하죠. 제 말에 이준혁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다른 도면을 꺼냈어요. 저희도 미학을 고려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식으로요. 그가 보여준 것은 교량의 측면도였습니다.
교량이 물 위에서 그리는 곡선은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어요. 기능적이면서도 우아했습니다. 그러나 제 눈에는 여전히 무언가 부족해 보였죠. 아름답긴 하지만 유럽 전통의 구조미학이 결여되어 있네요. 교량은 단순히 아름답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확고한 전통과 철학이 담겨야 해요. 이 말을 하는 순간 저는 이준혁의 표정이 미세하게 변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의 눈에 순간적인 상처가 스쳐 지나갔어요. 하지만 그는 곧 전문가다운 표정을 되찾았죠. 저희는 아직 배우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그게 저희의 힘이기도 합니다. 이준혁의 말은 겸손했지만 그 안에는 자신감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배움이 힘이 될 수 있을까요? 제 경험에서는 완성된 지식과 전통이 힘이었는데요. 회의는 계속되었고 기술적 논쟁은 더욱 치열해졌습니다. 프랑스 팀은 전통적 설계 원칙을 고수했고 한국 팀은 혁신적인 대안을 제시했어요. 두 세계관의 충돌이었죠. 이 부분의 응력 계산을 다시 해보세요. 이대로라면 태풍이 오면 위험합니다. 제가 지적한 교량 중앙부 설계에 대해 이준혁은 놀라운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저희는 이미 5가지 서로 다른 기상 조건에서 시뮬레이션을 완료했습니다. 결과를 보여드릴게요. 그가 제시한 데이터는 철저했어요. 저희가 염려한 모든 조건을 이미 테스트하고 대비책을 마련해 둔 것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이 제시한 해결책이었어요. 전통적인 방식이 아닌 완전히 새로운 접근법이었죠. 이건 이론상으로는 가능할지 몰라도 현실에서 검증된 적 없는 방식입니다. 피에르가 의심스러운 눈으로 말했어요. 이준혁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검증하고 있는 것이죠. 회의가 끝난 후 저는 프로젝트 도면을 들고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밤새 자료를 검토하며 생각했어요. 한국팀의 접근법은 분명 혁신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옳다는 증명은 아직 없었죠. 제가 30년간 쌓아온 경험과 지식은 모두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공사 현장의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방식이 옳다면 내 지식의 기반은 무엇이 되는 걸까? 이준혁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저희는 아직 배우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그게 저희의 힘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그 말 속에 무언가 깊은 통찰이 있는 건 아닐까요? 저는 창가에 서서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기술 검증을 넘어 제 신념의 근간을 흔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흔들림은 불편하면서도 묘하게 흥미로웠습니다. 셰이크 자베르 코즈웨이 프로젝트 현장에서의 첫 주가 지나갔습니다. 매일 기술적 논쟁이 벌어졌지만 점차 한국팀의 설계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있었죠. 오늘은 가장 논쟁적인 부분, 주교량 설계 검토 날이었습니다. 이른 아침 현장 사무실에서 이준혁이 설계도를 펼쳐 보였습니다. 주교량은 돛단배 형상의 구조물이었어요. 물 위에 떠있는 돛처럼 우아한 곡선을 그리는 교량이 도면 위에서 살아 숨쉬는 것 같았습니다. 이 디자인은 쿠웨이트 왕실이 특별히 요청한 겁니다. 돛단배는 쿠웨이트의 전통적 상징이니까요. 이준혁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도면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미학적으로는 아름다웠지만 구조적 관점에서는 의문이 많았죠. 아름답긴 하지만 이런 곡선 구조는 하중 분산에 비효율적입니다. 감성에 치우친 구조로 보이는군요. 제 직설적인 평가에도 이준혁은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이제는 그의 이런 차분함이 익숙해졌어요. 클라라 씨, 이 곡선은 단순한 미학이 아닙니다. 실용적 목적도 있어요. 이준혁은 컴퓨터 화면을 켜고 복잡한 수치 시뮬레이션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화면 위를 움직이며 설명했어요. 이 곡률은 사막에서 불어오는 강한 바람의 저항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또한 열팽창에 의한 변형을 자연스럽게 분산시키죠. 놀랍게도 그가 보여주는 데이터는 정확했습니다. 이 독특한 곡선은 단순한 아름다움을 넘어 기능적 효율성을 높이는 설계였어요. 제 전문 분야인 구조역학 관점에서도 흠잡을 데가 없었죠. 이 해석은 어떻게 진행하셨나요? 이준혁은 미소를 지으며 팀원들을 소개했습니다. 젊은 엔지니어들이 각자의 분석 과정을 설명했어요. 그들은 전통적인 유럽식 접근법이 아닌 완전히 새로운 알고리즘을 개발해 분석했다고 합니다. 저희는 구조와 미학을 분리하지 않습니다. 둘은 하나여야 한다고 생각하죠. 이준혁의 말에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유럽의 전통적인 교량 설계에서는 먼저 구조를 확립한 후 미학적 요소를 더하는 방식이었어요. 하지만 이들은 처음부터 둘을 통합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죠.
기술은 구조만이 아닙니다. 이 다리는 쿠웨이트의 꿈입니다. 이준혁의 말에서 저는 깊은 의미를 느꼈습니다. 교량이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한 국가의 비전과 정체성을 담는 그릇이라는 생각이었죠. 이것은 제가 오랫동안 믿어온 가치와도 일맥상통했습니다. 오후에는 현장으로 나가 실제 공사 진행 상황을 확인했어요. 돛담배 모양의 주탑 기초가 이미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사막의 뜨거운 햇살 아래 수백 명의 작업자들이 정밀하게 움직이고 있었죠. 이 주탑은 어떻게 설치할 계획인가요? 공장에서 제작된 부재들을 현장에서 조립합니다. 일반적인 방식보다 현장 작업 시간을 60% 줄일 수 있어요. 이준혁의 설명을 들으며 공사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었어요. 특히 인상적인 것은 디지털 모니터링 시스템이었죠. 실시간으로 모든 부재의 위치와 상태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전통적인 방식이라면 이렇게 빠른 진행은 불가능했을 거예요. 제 말에 이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는 전통에서 배우되 거기에 갇히지 않으려 합니다. 그의 말은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저는 지금까지 전통과 혁신을 대립적인 개념으로 생각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준혁에게는 두 가치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것 같았어요. 해가 지기 시작하자 사막의 하늘은 붉게 물들었습니다. 그 배경 속에 서 있는 돛담배 형상의 교각은 마치 페르시아만을 항해하는 배처럼 보였어요. 그 순간 저는 이 구조물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이 설계가 너무 감성적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속에 담긴 공학적 논리를 이해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제 고백에 이준혁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구조물은 단단해야 하지만 그 안에 영혼도 담겨야 합니다. 귀환하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공사 현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제게 단순한 기술 검증을 넘어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고 있었어요. 때로는 오랜 경험이 새로운 관점을 막는 장벽이 될 수도 있다는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저의 전문 지식과 한국팀의 혁신적 접근이 만나 무언가 특별한 것이 탄생하고 있었어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협력의 힘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쿠웨이트에 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점차 한국팀의 작업 방식에 익숙해지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 숙소 창문을 두드리는 바람 소리가 평소보다 거세졌습니다. 기상경보가 울렸죠. 사막에서 초강력 모래폭풍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현장 통제실로 급히 향했어요. 다른 나라 엔지니어들은 이미 철수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안전 규정상 이런 기상 조건에서는 작업을 중단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죠. 통제실에 도착하니 한국팀 관계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철수가 아닌 장비 보호와 공사 지속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작업을 계속할 생각인가요? 저의 질문에 현장 부책임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준혁 팀장님의 지시입니다. 특수보호막을 설치해 핵심 구조물을 보호하고 일부 작업은 계속 진행합니다. 이것은 제 경험에서는 전례 없는 결정이었습니다. 대부분의 프로젝트에서는 이런 위험한 기상 조건에서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철수하는 것이 원칙이었죠. 이준혁을 찾으러 나섰지만 그는 통제실에 없었습니다. 이준혁 팀장님은 현장에 계십니다. 부책임자의 말에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폭풍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현장에 남아있다니. 저는 즉시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바람은 점점 더 거세졌고 모래 입자들이 제 얼굴을 때렸어요. 보호장비를 갖춘 채로 주교량 현장에 도착했을 때 저는 믿기 힘든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거의 모든 작업자가 대피한 현장에 이준혁이 홀로 남아 장비를 점검하고 있었어요. 그는 마스크를 쓰고 있었지만 그 너머로도 그의 결연한 표정이 느껴졌습니다. 모래바람 속에서 그의 실루엣은 마치 교량 자체의 수호자처럼 보였죠. 이준혁 씨, 위험합니다. 당장 대피해야 해요. 제 외침에 이준혁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피로가 가득했지만 동시에 강한 책임감도 깃들어 있었어요. 곧 갈게요, 클라라 씨. 이 장비들이 폭풍에 견딜 수 있도록 마지막 점검만 하고요. 그의 말투는 차분했습니다. 공포나 당황함이 없었죠. 저는 잠시 그를 돕기로 결심했어요. 함께 장비를 고정하고 보호막을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작업을 마치고 대피소로 향하는 동안 폭풍은 절정에 이르렀어요. 우리는 거의 뛰다시피 하며 대피소에 도착했습니다. 안전한 곳에 도착한 후 이준혁은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의 표정에서 안도감과 함께 깊은 고뇌가 느껴졌어요. 저는 그에게 물을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다른 팀들은 이미 철수했는데 왜 남았던 거죠?
이준혁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제 책임이니까요.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건설 현장이 아닙니다. 쿠웨이트 국민의 꿈이자 저희 팀 모두의 자부심이에요. 그의 진심 어린 말에 저는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직업적 헌신을 넘어선 무언가였어요. 그에게 이 교량은 생명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대피소에서의 긴 대기 시간 동안 저는 이준혁의 사물함 근처에 있었습니다. 우연히 그의 개인 소지품 중 한 장의 사진이 눈에 들어왔어요. 낡은 흑백 사진 속에는 작은 시골 마을의 다리가 있었습니다. 이준혁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저는 그 사진을 가만히 바라보았어요. 이준혁이 돌아왔을 때 저는 조심스럽게 사진에 대해 물었습니다. 제가 처음 교량을 본 건 저 사진 속 강가였어요. 어릴 적 저희 아버지가 시골 마을에 놓으신 작은 다리죠. 그때 느꼈어요. 다리는 사람을 잇는 거라고. 이준혁의 목소리에는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그의 헌신의 근원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에게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경력이나 성취가 아니라 삶의 의미였습니다. 밤이 깊어가는 동안 폭풍은 계속되었어요. 통제실과의 통신으로 현장 상황을 점검하던 이준혁의 모습을 지켜보며 저는 이 젊은 엔지니어에 대한 존경심이 깊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의 책임감, 헌신, 그리고 무엇보다 왜 이 일을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유가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어요. 폭풍이 지나간 다음 날 아침, 우리는 현장으로 돌아갔습니다. 놀랍게도 한국팀의 준비 덕분에 피해는 최소화되어 있었어요. 다른 구역들이 복구에 며칠이 걸릴 정도로 피해를 입은 반면 이준혁이 책임지는 구역은 거의 즉시 작업을 재개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래폭풍의 밤은 제게 단순한 기술적 평가를 넘어선 깨달음을 주었어요. 진정한 엔지니어링은 단순히 구조물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혼을 불어넣는 것임을 이준혁을 통해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혼은 책임감과 헌신에서 비롯된다는 것도요. 모래폭풍 이후 공사는 더욱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팀의 작업 방식에 제 의구심은 점차 존경으로 바뀌어가고 있었죠. 그리고 마침내 그 순간이 왔습니다. 주교량의 양쪽 구간이 연결되는 날이었어요. 새벽부터 현장은 특별한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이준혁은 평소보다 더 일찍 도착해 마지막 점검을 진행했어요. 저도 그와 함께했습니다. 지난 몇 달간 우리는 의견 충돌과 협력의 시간을 거쳐 이제는 서로의 전문성을 인정하는 동료가 되어 있었죠. 오늘은 역사적인 날입니다. 클라라 씨. 이준혁의 목소리에는 흥분과 긴장이 함께 묻어났습니다. 주교량 연결은 모든 교량 건설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어요. 36km에 이르는 거대한 구조물의 양쪽이 정확히 맞아떨어져야 했습니다. 밀리미터 단위의 오차도 허용되지 않는 작업이었죠. 현장에 도착하니 이미 수백 명의 작업자와 엔지니어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쿠웨이트 정부 관계자들도 이 중요한 순간을 지켜보기 위해 자리했어요. 하늘은 맑았고 페르시아만의 푸른 물결 위로 아침 햇살이 반짝였습니다. 최첨단 크레인과 정밀 장비들이 양쪽 교각에서 마지막 연결 부재를 들어 올렸어요. 이 순간을 위해 모든 준비가 완벽해야 했습니다. 온도 변화에 따른 금속의 팽창까지 계산된 정교한 작업이었죠. 이준혁은 통신장치로 양쪽 팀과 실시간 연락을 주고받으며 작업을 조율했습니다. 3, 2, 1, 연결 시작합니다. 순간 현장이 숨을 죽였습니다. 양쪽에서 다가오는 구조물이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가까워지는 광경은 마치 우주 도킹을 보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딸깍하는 소리와 함께 두 부분이 완벽하게 연결되었습니다. 연결 완료. 오차 범위 내입니다. 현장에서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축하하며 기쁨을 나눴어요. 저는 이준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안도와 자부심 그리고 깊은 감동이 함께 어려 있었어요. 축하합니다, 이준혁 씨. 정말 놀라운 성과예요. 제 진심 어린 축하에 이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기쁨의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이것은 단순한 기술적 성취를 넘어선 무언가였습니다. 사막과 바다를 가로지르는 36km의 꿈이 현실이 된 순간이었죠. 함께 교량 위로 올라갔습니다. 이제 막 연결된 중앙 부분 위에 선이 양쪽으로 끝없이 이어지는 교량의 실루엣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돛담배 형상의 주탑은 사막의 하늘을 배경으로 당당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 곡선은 제가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우아하고 역동적이었어요. 이건 다리가 아닙니다. 하나의 선언이에요. 제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온 말이었습니다.
이 구조물은 단순한 교통로가 아니라 인간의 기술과 의지가 자연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다는 선언이었어요. 그리고 그 선언을 이끈 것이 한국의 기술력이라는 사실이 더 놀라웠습니다. 교량 위에서 바라본 풍경은 압도적이었어요. 한쪽으로는 끝없는 사막이, 다른 쪽으로는 푸른 바다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 경계에 인간이 만든 36km의 선이 그어져 있었죠. 정확한 시공, 아름다운 곡선, 바다 위에 펼쳐진 돛단배의 실루엣이 만든 조화는 단순한 기술을 넘어선 예술이었습니다. 현장에서 돌아오는 길,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프랑스에서 온 지 석 달, 이 프로젝트는 제 관점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처음에는 의심과 경계심으로 바라봤던 한국의 기술력이 이제는 경외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준혁과 그의 팀이 보여준 혁신적 접근법, 끈질긴 책임감, 그리고 무엇보다 기술에 대한 새로운 철학은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숙소에 돌아와 창밖으로 완성된 교량의 실루엣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녁 노을에 물든 돛단배 모양의 주탑이 마치 살아 숨쉬는 것처럼 보였어요. 이 프로젝트를 통해 저는 기술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이 있었죠.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내일 있을 최종 검증 회의 준비를 위한 연락이었어요. 이제 마지막 단계, 공식적인 안전성 검증만 남았습니다. 저는 창가에 서서 다시 한번 교량을 바라보았어요. 이 거대한 성취에 제 이름이 작게나마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최종 검증 회의 날이 밝았습니다. 쿠웨이트 정부 청사의 큰 회의실은 세계 각국에서 모인 엔지니어와 관계자들로 가득 찼어요. 저는 프랑스 검증단 대표로 앉아 있었습니다. 제 옆에는 피에르와 다른 동료들이, 맞은편에는 이준혁과 한국팀이 자리했죠. 회의실의 공기는 무겁고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회의의 목적은 명확했어요. 셰이크 자베르 코즈웨이의 안전성과 내구성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프랑스 팀은 이 프로젝트에 처음 투입되었을 때부터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지난 몇 개월간의 경험은 제 생각을 많이 바꿔놓았습니다. 쿠웨이트 교통부 장관의 개회사로 회의가 시작되었어요. 장관은 이 교량이 쿠웨이트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인프라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목소리에서도 약간의 불안이 느껴졌어요. 36km의 해상 교량은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드문 구조물이었고 그 안전성에 대한 확신이 필요했습니다. 이어서 다양한 국가의 기술 자문단들이 의견을 제시했어요. 독일 대표는 교량의 내구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고, 영국 대표는 중동 특유의 기후 조건을 고려했을 때 유지보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한국 팀은 모든 질문에 차분하게 대응했지만 회의실의 분위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어요. 이 교량은 유럽 표준과 다른 설계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우려사항입니다. 독일 대표의 날카로운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같은 생각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한국팀의 혁신적 접근과 완성도 높은 결과물은 기존의 표준을 뛰어넘는 것이었어요.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을 때 저는 마이크를 향해 손을 들었습니다. 쿠웨이트 장관이 고개를 끄덕이며 저에게 발언 기회를 주었어요.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저는 프랑스 검증단 대표로서, 그리고 밀라우 고가교 설계팀 출신의 권위 있는 엔지니어로서 제 말 한마디가 이 프로젝트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순간 이준혁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의 눈에는 불안과 희망이 함께 담겨 있었죠.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의구심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확신합니다. 한국의 혁신적 접근법은 우리가 알던 표준을 넘어서는 진보입니다. 회의실은 숨소리마저 들리지 않을 정도로 조용해졌습니다. 이준혁의 표정이 변했어요. 기술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저는 이 구조물의 안전성을 전적으로 보증합니다. 제 발언이 끝나자 회의실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곧 작은 박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몇몇 사람에게서 시작되었지만 점차 회의실 전체로 퍼져나갔죠. 이준혁의 눈에는 감사의 빛이 빛났습니다. 다른 유럽 대표들도 하나둘 저의 의견에 동조하기 시작했어요. 결국 모든 자문단이 교량의 안전성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날 때 이준혁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클라라 씨, 감사합니다. 간단한 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깊은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진실을 말한 것뿐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기술의 역사를 새로 쓰게 될 거예요.
회의장을 나서면서 저는 가벼운 발걸음을 느꼈습니다. 30년간의 경력 중 가장 큰 자존심을 내려놓은 순간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정직한 전문가적 판단을 내린 순간이기도 했어요. 이것이 진정한 엔지니어의 자세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기술에는 국경이 없고 진실만이 있을 뿐이죠. 마침내 개통식 날이 밝았습니다. 쿠웨이트 전역에서 축제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셰이크 자베르 코즈웨이는 단순한 교량이 아닌 국가의 미래를 상징하는 프로젝트였기 때문입니다. 사막의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가운데 저는 정장을 차려입고 식장으로 향했습니다. 개통식 장소는 교량의 입구에 마련되었습니다. 화려한 장식과 각국의 국기들이 바람에 나부꼈어요. 제 자리는 주빈석에서 약간 떨어진 곳이었지만 교량이 잘 보이는 위치였죠. 이준혁은 한국 대표단 사이에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멀리서 눈인사를 나눴어요. 행사장은 전 세계에서 온 귀빈들로 가득 찼습니다. 특히 쿠웨이트 국왕이 직접 참석했다는 사실이 이 프로젝트의 중요성을 말해주었죠. 의전 담당자의 안내로 모든 사람이 자리에 앉았고 곧 개통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쿠웨이트 국왕이 단상에 올라서자 모든 이들이 기립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강하고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오늘은 쿠웨이트 역사의 새로운 장이 열리는 날입니다. 이 다리는 단순한 구조물이 아닙니다. 쿠웨이트의 미래를 연결하는 문이죠. 저는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이 프로젝트를 통해 저 또한 새로운 세계와 연결되었으니까요. 국왕의 연설은 계속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성취를 가능케 한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나라 한국에게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이 말에 청중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도 힘차게 박수를 쳤어요. 몇 개월 전만 해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죠. 제가 한국의 기술력을 이렇게 진심으로 인정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행사는 절정에 달했습니다. 화려한 테이프 커팅 의식 후 국왕과 주요 인사들이 교량 위로 첫 발을 내딛었어요. 그 순간 하늘에서는 축하 비행이 펼쳐졌고 교량의 돛단배 형상 조명이 일제히 켜졌습니다. 사막과 바다 위에 떠 있는 36km의 빛의 선은 경이로웠어요. 공식 행사가 끝난 후 저는 무대 뒤편에서 이준혁을 찾았습니다. 그는 동료들과 축하를 나누고 있었어요. 제가 다가가자 이준혁이 밝게 웃으며 맞아주었습니다. 클라라 씨,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진심으로 축하의 말을 전했어요. 이준혁 씨, 당신은 이제 세계가 배우는 엔지니어입니다. 제 말에 이준혁은 겸손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제 다리가 아닙니다. 함께 만든 다리입니다. 클라라 씨의 도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그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이 젊은 엔지니어의 겸손함에 다시 한번 감동했어요. 함께 교량을 바라보며 우리는 잠시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으로 점점 작아지는 셰이크 자베르 코즈웨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사막 위에 돛을 세운 것 같은 그 웅장한 모습이 제 기억에 깊이 새겨졌어요. 이 프로젝트는 제게 기술적 성취를 넘어선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진정한 혁신은 기존의 틀을 벗어날 때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때로는 배움의 자세가 가장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이죠. 파리로 돌아온 저는 연구소에 복귀했습니다. 제 책상 위에는 이준혁에게서 온 작은 선물 상자가 놓여 있었어요. 열어보니 작은 모형 교량과 손글씨 편지가 있었습니다. 기술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함께 새로운 방향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은 제 마음에 깊이 새겨졌어요. 저는 창가에 그 모형을 놓고 에펠탑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프랑스의 상징물을 보며 생각했죠. 기술의 역사는 언제나 새로운 방향을 찾는 이들에 의해 쓰여왔다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방향은 한국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은퇴를 앞둔 제게 셰이크 자베르 코즈웨이는 마지막이자 가장 값진 선물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경험을 젊은 엔지니어들에게 전하기로 했어요. 국경을 넘어선 협력의 가치, 전통에서 배우되 혁신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 그리고 무엇보다 기술 속에 인간의 꿈을 담아내는 방법을요. 창밖으로 내리는 파리의 봄비를 바라보며 저는 사막의 뜨거운 햇살과 그 아래 펼쳐진 36km의 꿈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었어요. 기술의 미래는 이미 시작되었고 저는 그 변화의 순간을 목격한 행운아였으니까요.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사막 한가운데 세계 최장의 해상교량을 만든 건 단순한 공법이 아니라 사람과 철학 그리고 배움의 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국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기술의 패러다임은 한국을 중심으로 다시 써지고 있습니다.
내일도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 나누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